자기소개서는 논리로 설득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죠? 우리 기업 인재상에 맞느냐? 해당 부분의 직무 역량을 갖췄느냐? 이 변해가는 시대에 내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좋은 인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캐치해야 된다. 내가 지원하는 산업에 어떤 변화 이슈가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강의를 진행할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는 어떤 글인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글이거든요. 우리가 숱한 글을 접해왔듯이 그 중에 하나예요. 글은 저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저 중에 자소서는 뭘까요? 물론 밑에 답이 적혀 있죠. 자기소개서는 2번입니다. 논설문, 의견문, 광고문처럼 설득 또는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글. 왜 저렇게 뻔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소서를 한번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곰곰이 본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자소서를 어떻게 썼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 공감으로 써요. 나의 특별한 경험, 내가 여행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 어렸을 때 불우했던 나의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쓰죠. 난 이렇게 어렵게 자랐지만 지금 이렇게 장성했다. 근데 그건 누가 아느냐? 나만 알아요. 나랑 내 친구만 알지 인사 담당자는 절대 몰라요. 지원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쓰거든요. 나 어릴 때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됐어. 너 어릴 때 공부 안 했지만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너네 회사 지원했어. 라고 다들 그렇게 쓴다고요. 그걸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릴 때 진짜 어려웠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정말 어려웠대요. 차이가 뭘까요? 평가할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나마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글.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논리를 담아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글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냐?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 소개팅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이 소개팅 나갔어요. 소개팅에서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열심히 합니다. 여자분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반대로 여자분이 소개팅에 나왔어요. 새로 산 옷이 버건디 레드라고 이 남자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남자가 알아들을까요? 남자는 그냥 빨강이거든요. 절대 알아듣지 못해요.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얘기.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 상대방이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상대방이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거기에 맞춰서 나를 표현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 쓰는 자소서는 내가 기업을 설득하는 거예요. 이 기업이 어떤 사람을 원할까? 첫 번째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대놓고 적혀 있죠. 기업의 인재상. 이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그 다음으로 나는 이 기업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 특정 직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당연히 미리 공부가 돼야 되겠죠. 사실 저게 전부예요. 근데 저게 가장 어렵죠. 저거를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좌우가 돼요. 먼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자기소개서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은 자기소개서 항목을 자꾸자꾸 바꾸죠. 왜 바꿀까요? 더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그 포인트는 어떤 인재가 더 좋은 인재냐예요.
여러분은 좋은 인재인가요? 내가 좋은 인재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저걸 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산업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 특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결국 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 우리 요 강의실이 하나의 사회예요. 이 사회는 특이한 게 인구 구조가 변하지 않아요. 소득 수준이 변하지 않고요. 외부의 침략도 전혀 없어요. 우리끼리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 팔리는 물건이 똑같아요. 1년에 라면이 10박스가 팔려요. 저는 라면을 팔아요. 매년 라면 10박스만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가요? 그러지 않죠. 환경이 계속 변해요. 인구 구조가 변하고요. 자연 환경이 변하고요. 소득 수준이 변하고 국제관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기업은 똑같이 라면 10박스만 만들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회사도 또 자꾸 생기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변해가는데 이 변해가는 시대에 내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좋은 인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캐치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원하는 산업에 어떤 변화 이슈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인구 통계학적 변화, 자연환경의 변화, 기술환경의 변화. 대부분의 변화는 저기 안에서 걸려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인구 통계학적 변화 제일 밑에 저출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유아용품이나 아동용품을 파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저출산이 이슈예요. 산업이 어떻게 변할까요? 산업이 없어질까요? 그럼 그 회사 지원하면 안 되죠. 산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출산율이 제로가 되지 않는 한 산업은 존재하겠죠. 저출산이 되면 산업이 어떻게 변하죠? 저출산이 되면 산업이 어떻게 변하냐면 유아 아동 시장이 프리미엄화돼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의 80년대생, 90년대생, 바링어우, 주링어우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을 보면 1가구 1자녀 정책을 중국에서 펴면서 예전에는 한 가구당 자녀가 5명, 6명 있었는데 이제 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양육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전엔 자녀가 5명이니까 20만 원씩 썼죠. 근데 이제는 한 명한테 100만 원 몰빵. 그래서 전에는 과자를 1,000원짜리 사줬는데 이제 유기농 5,000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동 시장이 프리미엄화되는 거죠. 이 산업의 변화, 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캐치해야 돼요. 이 변화를 캐치하는 사람이 자소서를 잘 쓰죠. 저게 주제 파악이에요. 기업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봐요. 시대에 따라 문제 해결 능력은 달라요. 기업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요. 그 문제 해결이 뭐냐? 우리 산업이 처해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그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이 시점에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거죠. 이런 기업의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흔히 말하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정형외과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P 믹스 전략, 7P 믹스 전략. 4P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7P?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4P와 7P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4P 믹스는 전형적인 제조업 기반의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근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2000년도를 지나오면서 이미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는 4P가 아니라 서비스업 기반의 7P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러 어떤 스마트폰 오프라인 매장에 가요. A라는 매장에서는 스마트폰 한 대에 100만 원을 팔아요. 근데 인테리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직원 옷차림이 좀 지저분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B라는 매장에서는 105만 원에 팔아요. 근데 인테리어가 카페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여러분 어디 가냐면 B 매장에 가요. 5만 원 더 비싸지만 깨끗하고 직원이 친절한 그 매장에 가요.
이거를 제조업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짓이거든요. 어차피 스마트폰은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오는 물건은 A 매장 가나 B 매장 가나 똑같을 거라고요. 하지만 나는 B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거죠. 5만 원을 더 내고. 왜? 깨끗하니까. 저기서 나한테 서비스를 더 잘해주니까. 저기서 나한테 제공해주는 그 제품이 똑같이 포장되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B 매장에 가는 거죠. 그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를 보고 물건을 사는 거죠. 기업은 이 전략을 통해서 대응을 해요. 그럼 갑자기 자소서 얘기하다 왜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냐? 자소서에서도 결국 이 전략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HR 부서에 지원을 해요. 인사 담당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기업이 처한 상황이 기존에 팔던 물건들이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 필요해요. 왜? 경쟁사가 잘 나가니까. 그러면 신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처한 문제는 프로덕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로덕트를 바꿔야 돼요. 프로덕트를 바꿀 만한 새로운 인재 채용을 인사 담당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를 인사 담당자가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이 7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 전통적인 항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성장 배경, 성격 및 장단점,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여전히 이렇게 자소서를 묻는 기업들도 많죠. 그리고 중소기업에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적어서 내요. 이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볼게요. 이 각각의 항목들은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성장했어요. 난 이렇게 성장해서 이런 성격 및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장 배경은 뭘 의미하냐면 가치관을 의미해요. 성장 배경 뭐 쓰지? 부모님 해줬던 얘기를 써야 되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써야 되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가치관이에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지? 그러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뭘까? 이런 가치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 나의 경험이 뭘까?가 성장 배경이죠. 그래서 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난 성격에 따른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입사 지원을 하는데 예전에는 입사 지원을 할 때 지원 동기를 쓰라고 하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잘 없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간혹 소비재의 경우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어요. 뭐 과자 같은 이렇게 먹거리 혹은 화장품 같은 거. 내가 실제 사용하니까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생길 수 있는데 산업재 같은 경우는 생기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좀 뻥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지원 동기를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 첫 번째 직무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나눠봐야 돼요.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 및 장단점이 있어요. 이 성격 및 장단점 때문에 나는 이 직무 혹은 이 산업이랑 어울려요. 여기까지는 내 경험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 직무나 산업에서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네 회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긴 논술. 그래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논술이에요. 뒤에 가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숨어있는 말이 뭐냐면 너 왜 경쟁회사 안 가고 우리 회사 왔어요. 반드시 경쟁회사의 관점에 생각해 봐야 돼요. 경쟁회사의 관점에 생각 안 하잖아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경쟁회사에서도 똑같은 말로 써요. 업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 쓴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직무 산업에서 일하려고 너네 회사 왔어요. 그래서 난 너네 회사에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라고 쓰는 게 입사업 포부. 이게 전통적인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면 지금의 자소서는 이거와 완전히 다르냐?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성장 배경 살아남았고요. 지원 동기 살아남았고요. 입사업 포부 살아남았어요. 성격 및 장단점이 이제 항목이 쪼개졌죠. 구체적인 성격을 묻고 있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 구체적인 팀워크 활동 이런 것들로 나의 역량을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의 항목들 한번 볼까요? 항목이 요즘 이렇게 변해요. 본인이 지원한 부분에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 그냥 직무 역량 묻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이 직무에 지원했어요. 당신이 이 직무에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몇 년 전에 기아자동차에서 냈던 항목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였죠. 좀 어려운 항목이에요. 무려 2,500자나 쓸 수 있는 항목이죠. 선택형 답변입니다. 두 가지 중 자유롭게 한 가지 문항을 선택하여 작성해 주세요. 1번은 소위 스펙을 제외하고 기아차가 당신을 채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번은 기아차가 대졸 신입공채 지원자인 당신을 0점부터 100점까지 매긴다면 몇 점을 매겨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몇 번 하시겠나요? 실제 이 질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1번이 좀 더 쉬워 보이거든요. 2번 좀 어렵잖아요. 0점부터 100점까지. 몇 점 주실 건가요? 이런 항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일단 저라면 2번을 택해요. 왜냐면 남들이 2번 잘 안 할 테니까. 난 2번 하는 거죠. 그럼 난 몇 점 줄 거냐? 100점? 100점 주면 좀 건방져 보이잖아요. 그럼 60점 줄까요? 그럼 좀 너무 또 소극적인 것 같잖아요. 그럼 좀 애매하게 80점 줄까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애매한 거죠. 날 몇 점 줄 거냐?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서 무슨 말 했냐면 자기소개서는 논리로 설득하는 거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뭐죠? 우리 기업 인재상에 맞느냐? 해당 부분의 직무 역량을 갖췄느냐? 그래서 인재상과 직무 역량을 통해서 이 직무에서 일할 때 필요한 역량을 한 5개 정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100점, 20점 하는 거죠. 이 중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건 19점, 20점 줘요. 이 중에 내가 제일 못하는 거, 한 10점 주는 거죠. 뭐 더 낮게는 5점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총점에서 내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나는 100점 만점에 그러면 몇 점 안 나올 거예요. 60 몇 점, 70 몇 점? 나 100점 만점에 74점이다. 왜? 내가 가장 잘한 건 이거고 가장 부족한 건 이거다. 하지만 난 이 부족한 거를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지금은 난 74점이지만 입사 후에 99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쓰면 되겠죠. 결국 이 항목에서 묻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려면 우선 산업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이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 그리고 다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삼성전자 영업 마케팅직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팀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험 중 향후 고객과 시장 지향적 직무 수행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험. 항목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려워요. 이 항목은 뭐 묻는 거냐면 직무 역량 묻는 거예요. 다른 항목이랑 똑같아요. 다만 직무 역량을 팀 활동으로 묻고 있는 거죠.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소서에는 기왕이면 팀 활동으로 써야 돼요. 왜냐? 조직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소서에 써서 좀 안 좋은 사례가 이런 거예요. 다이어트 성공담 이런 거. 혼자 마라톤에서 성공한 거.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성취한 경험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요. 기왕이면 팀 활동한 게 훨씬 더 좋죠. 다음 항목도 비슷한데 마지막 것만 한번 볼게요. GS 리테일이 매년 내는 항목이에요. 정직함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의 본인의 입장 및 대처 사례. 이 항목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직함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나에게 정직함이란 무엇이지? 라고 접근하면 이 항목에 답할 수가 없어요. 결국 다시 산업을 봐야 돼요. 왜
GS 리테일이 속해 있는 산업에서는 정직함이 필요할까를 봐야 되는 거죠.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나와요. 중간에 슈퍼바이저들이 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이렇게 업체들로부터 뭐 뒷돈을 받는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대표할 우리 본사 직원들이, 영업 관리자들이 정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직함을 다르게 해석해서 원칙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항상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에게 정직함이란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풀어갈 수 있죠.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성장 배경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관을 묻는 항목이에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가치관이에요.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내 가치관이 이 기업과 맞느냐? 해당 직무와 적합한가를 제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게 된 내 과거의 경험을 쓰는 게 성장 배경이에요. 성장 배경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얘기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최근 경험이라도 상관없어요. 1년 전 경험 상관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 옛날에는 많이 적었는데 좋지 않아요. 부모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특별한 기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줬던 말이 내 인생을 정말 좌우했어. 그걸 쓰는 거를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읽는 사람 입장에 어떻게 보이냐면 성장 배경에 부모님이 이야기를 쓰는 거는 옛날 80년대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자녀가 5명, 6명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 마치면 집에 왔어요. 부모님 일 도와줬고요. 부모님 농사 도와줬고 형이랑 누나랑 동네에 있는 사촌들이랑 놀았다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부모님이 나한테 미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자랐잖아요. 학교 마치면 학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인터넷으로 또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사회화가 가족이 아닌 외부에서 영향을 받은 요소가 되게 커요. 그런데 옛날 자소서처럼 부모님 얘기를 쓰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간혹 이게 되게 무성의하게 썼네. 나는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무성의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거죠. 존경하는 위인에 대해서 묻거나 감명 깊은 책에 관해서 묻는 항목들도 간혹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성장 배경 묻는 거예요. 즉 가치관 묻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간혹 존경하는 위인세라고 하면 특별한 위인을 찾아내려고 막 애쓰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제일 먼저 가치관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지? 이런 가치관에 부합한 인물은 누굴까? 간혹 남들 안 쓰는 특별한 위인 찾아내야지 하고 쓰다가 나의 가치관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검색으로 위인을 막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 아무도 안 쓸 것 같고 과거에 막 독립운동했던 행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친일 활동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위험한 인물 찾지 말고 내 가치관에서 출발해서 뻔한 인물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만 너무 뻔한 인물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 굉장히 존경할 우리나라 최고의 위인이시지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쓰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원동기예요. 지원동기 가장 어렵죠. 지원동기는 직무산업에 대한 지원동기와 회사에 대한 지원동기를 나뉘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지원동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지원동기 예시인데 읽어볼게요. 외대라는 학교 특성상 많은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글로벌 리더라는 인재 조건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점을 살리고자 외국계 기업을 찾던 중 땡땡땡 기업에 채용 설명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불모지였던 한국에 도전 정신 하나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회사로 도약하여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점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냥 읽어보잖아요. 잘 쓴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이걸 쪼개보는 거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있느냐? 직무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 있느냐? 여기 지원 동기는 나는 외대를 다녀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없죠. 직무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 없죠. 이건 지원 동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이렇게 쓰죠.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원 동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쓰고 나서 여기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나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죠.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직무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는 내 경험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는 경쟁사가 아닌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 논술을 하는 거예요. 항목에서 어떤 지원 동기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면 직무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아요. 요즘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잘 묻지 않아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다들 뻥 쓰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지원 동기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간혹 굉장히 수동적인 얘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하던 일을 보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물론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열심히 찾아봤던 어떤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능동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던 노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동기는 어려워요. 지원 동기를 본인이 못 쓴다는 말은 직무나 산업, 회사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지원 동기 정말 쓸 게 없잖아요. 면접 가면 어차피 떨어져요. 지원 동기를 못 쓴다면 직무 분석, 산업 분석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면접까지 갑니다. 무조건.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난 이 회사에 너무 입사하고 싶다. 왜? 마케터가 되고 싶어서. 왜? 마케터는 멋있고 재밌어 보이니까. 왜? 뭐가 멋있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긴 하면 멋있어. 그게 즐거워. 왜? 나한테 그런 경험이 있나? 나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럼 그게 왜 새로운 거지? 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질문을 다 던진 다음에 역으로 올라가면 내 지원 동기가 나와요. 제가 그랬죠. 추상적인 단어는 재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한테 새로움이란 어떤 거예요? 나에게 새로움이란 땡땡땡이다. 과거에도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냄으로써 즐거웠던 경험이 있다. 그 경험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낸 일이 즐겁고 그 일을 통해 성취감을 얻어가고 싶다. 마케터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너희 회사의 마케터 일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더욱더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더욱더 즐거운 일이다. 라고 쓰면 지원 동기예요. 즉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계속 스스로한테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본인한테 던졌던 저 질문이 결국 면접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소서랑 면접을 같이 하겠지만 면접 준비의 대부분은 자소서에서 다 끝나요. 여기서 끝난 친구들이 면접에서 붙죠. 네. 이제 장점, 단점에 관한 건데 역량과 성격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역량과 성격을 대부분은 같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전혀 관련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격을 통해 역량이 만들어지죠. 괄호안에 적어놨던 것처럼 분석력이나 관찰력은 꼼꼼한 성격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량이 만들어지는 거죠. 장단점 묻는 항목은 사실 강단점 묻는 항목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장점과 강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돼요. 장점은 내가 잘하는 거예요. 강점은 남보다 내가 잘하는 거. 자소서에서 묻는 장점은 사실 남보다 내가 잘하는 강점을 묻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무 역량, 조직 역량.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팀원을 뽑아요. 누구 뽑냐면 발표 잘하는 애, PPT 잘 만드는 애, 자료 잘 모으는 애. 이게 직무 역량이에요. 발표 잘한다는 직무, PPT 잘 만드는 직무,
자료 잘 본다는 직무. 이것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죠. 나랑 친해야 되죠. 우리 팀원들과 친해야 되죠. 이 팀 안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같이 협동해서 팀워크를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친구. 이 사람들을 뽑죠, 우리는. 이게 조직 역량이에요. 그래서 직무 역량과 조직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무 역량은 남보다 내가 잘해야 돼요.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PPT 잘 만들고 발표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잘 존재하지 않죠. 그중에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강점이 필요한 거죠. 조직 역량은 남보다 내가 엄청 막 친할 필요는 없어요. 엄청 친화력이 좋고 그냥 조증이죠. 그냥 적당히 남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강점이에요. 그래서 직무 역량은 단점이 많더라도 강점이 하나 있으면 돼요. 조직 역량은 단점은 최소화하고 장점이 많아야 돼요. 자기소개서 단점에 치명적인 단점 쓰지 말라고 해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조직 역량의 단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팀원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게 단점이죠. 진짜 치명적인 단점. 직무 역량 못하는 거는 배우면 되죠. 다른 거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직무 역량에 대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쓰면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나의 강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어필할 수 있어요. 즉, 직무 분석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장단점을. 그리고 직무에 따라서 강점이 단점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모험심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좋아졌을 때 추진력 있게 해나갑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좋은 역량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재무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모험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직무에 따라서 강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입사업 포부. 입사업 포부는 쉬우면서도 사실 좀 어려워요. 대부분은 그냥 무난하게 써요. 1년 후, 3년 후, 7년 후, 혹은 1년 후, 3년 후, 5년 후, 뭐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연도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쓰든. 그냥 그렇게 써요. 1년 동안 이렇게 업무를 배워서 3년 동안 이렇게 하고 7년 후에 이렇게 하겠다. 무난하게 쓰죠. 그냥 무난하게 쓰셔도 돼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무난한 거예요. 입사업 포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전까지는 내 과거 경험을 쓰는 건데 입사업 포부는 미래이기 때문에 쓸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가상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7년 후 혹은 한 10년 후 내가 팀장이 됐을 때 나는 이 직무에서 무엇을 시도해보고 싶은가? 그럼 그 시도해보고 싶은가를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결국 다시 산업 분석이 돼야 돼요. 이 10년 후에 내가 한 이 직무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거 못하면 입사업 포부 못 쓰죠. 결국 자소서는 계속 돌아가는데 산업 분석으로 돌아가요. 이 회사가 처한 위기, 이 회사가 처한 상황, 이 업종의 변화, 혹은 이 직무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자유형식의 자소서인데 자소서에 쓸 수 있는 항목들은 크게 이 9가지 정도예요. 항목을 이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항목을 바꾸면 되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 스타트업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형식으로 쓰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지원 동기, 성장 배경, 성격 및 장단점, 입사업 포부로 제출하죠. 혹은 아무 항목도 안 달고 제출해요. 그리고 떨어지죠. 자유형식인 기업에 거의 무조건 붙는 방법. 항목을 본인이 만들어요. 10중 8구 면접 불러요. 특이하거든요. 눈에 확 띄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혹은 내가 이 회사를 분석해 보니까 이 회사만의 어떤 강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서술하죠. 라고 본인이 항목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쓰는 거죠. 경쟁회사 대비 우리 회사의 강점에 대해 쓰시오. 라고 항목 만들어요. 그걸 본인이 쓰는 거죠. 무조건 불러요. 그렇게 써오는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쓰겠죠. 어찌됐건 자유형식의 자소서는
남들이랑 똑같이 내지 말고 말 그대로 자유형식이니까 본인이 자유롭게 항목을 만드셔라. 그러면 면접까지는 무조건 간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